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먼저 날씨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밤 사이 중부에 폭우를 쏟은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초복인 오늘 오후부터는 습도까지 높은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밤사이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간 겁니까? 네, 밤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강북구에는 133mm, 경기 남양주에는 117mm, 경기 화천 광덕고개에도 105mm 안팎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특히 인천 강화에는 한때 시간당 56mm, 파주에도 시간당 5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륙에는 비구름이 넓게 분포하면서 곳곳에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앞으로 전북에는 최대 40mm, 경북에 많게는 30mm,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특보도 모두 해제됐고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에만 남아 있습니다. 서해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동해에는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해안가에는 너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비가 모두 그친 뒤에는 다시 폭염이 이어진다고요? 네, 초복인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비의 영향이 적었던 영남을 중심으로 한낮에 포항과 경산이 36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졌던 중부지방에서도 곳곳에서 33도를 웃돌겠고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충청 이남으로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고 폭염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수도권의 비가 한층 잦아든 모습이지만 홍수 조절지인 군남댐이 있는 경기 북부에는 비구름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네,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지금은 비구름만 군데군데 가득하고 빗줄기는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이곳 군남댐에 2시간 전쯤 도착했는데 오는 동안에는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도 했지만 날이 밝으면서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군남댐의 수문인데요. 평소처럼 13개 가운데 7개가 열려 있습니다. 위험 수위에 다다르지 않아서 물을 추가로 열지 않은 건데요. 아침 7시 기준 군남댐 수위는 26.09m로 확인됐습니다. 수위가 40m를 넘기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통 댐 수위가 29m를 넘기면 수문을 더 여는 것도 고려하지만 밤새 수위가 25m 안팎에 머무르면서 추가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평소와 같다고 했는데 북한의 강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군남 홍수조절지는 휴전선에서 불과 6km 떨어진 접경 지역입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북한에서 내려보낸 물은 환강댐에서 남방 한계선 근처 필승교를 거쳐 군남댐을 지나 임진강 하류에 도달합니다. 아침 7시 기준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는 0.93m인데 1m를 넘기게 되면 하천 행락객은 대피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임진강 인근 주민들께선 기상예보나 재난문자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와 강풍에 대비하라고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국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되고 또 오늘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보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반지하 주택과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 침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징후가 있으면 재빨리 통제한 뒤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 곳과 상습 침수 지역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밤 사이 강한 비바람에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가게는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냉방이 끊긴 주민들은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비에 젖은 전신주 근처에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강풍에 휘어진 나무가 전선을 건드린 겁니다. 이 여파로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 일대 97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800여 세대는 2시간여 만에 전기가 다시 공급됐지만 나머지는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경기 시흥시 검호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거센 바람에 날아온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암흑천지가 된 겁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950여 세대의 냉방이 끊겨 주민들은 2시간이나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오늘 비 오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베란다 문도 못 열두고 그러니까 지금 집안이 찜통인 거죠. 비슷한 시각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상가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겨 식당 등 230여 채가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비바람에 전신주 전선이 끊어졌다며 2시간여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구름은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를 지나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마가 끝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기상 정보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인천 강화군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비 상황 어떨까요? 일단 어제 많은 비를 뿌렸던 구름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비 특징을 간단하게 들어보면 이번 비는 이동하는 저기압이 뿌린 비죠. 보통 장맛비는 정체전선이라고 해서 한 곳에 이게 비구름이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비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태풍이 약해서 생긴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비를 뿌렸기 때문에 강한 비가 집중됐던 시간대에 비가 동쪽으로 좀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좀 막았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비구름이 중심이 이미 이제 완전히 동쪽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오늘은 비가 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또 이제 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요. 내일 이제 제주도 그리고 전라권부터 비가 시작되고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난 일요일쯤에나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다시 올라오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가 내릴 때마다 국지적인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비가 내리는 패턴을 보면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이제 집중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비구름의 중심이 지나는 시간이 공교롭게도 밤이 됐어요. 그래서 10시 전후로 해서 아주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 밤에 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밤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더 형성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낮보다는 수증기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그리고 강하게 불안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불안정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밤에는 두 가지 조건 그리고 주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늘어나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기상청이 오늘까지는 강풍이 이어질 거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 강한 바람이 부는 원인은 뭡니까? 바람이 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물살이 빠른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계곡이 이게 낙차가 크면 크게 떨어지잖아요. 강하게. 그래서 바람도 주변 공기와의 기압차가 커지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지면 강한 기류, 강한 바람, 강한 공기들이 흘러가게 되고 이 흘러가는 공기가 바람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의 공기와 기압차가 어느 정도 큰지 적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번에 저기압이 발달한 저기압이 지났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아주 기압이 낮은데 그것이 이제 태풍은 아니지만 태풍에 준하는 그런 저기압으로 발달할 경우에는 주변하고 기압차가 커지기 때문에 바람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충남 해안가에는 초속 30m의 강풍이 불기도 했더라고요. 오늘까지 강한 바람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주의하고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어제 강한 바람 때문에 이제 풍랑주의보하고 강풍주의보가 같이 이제 발효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강풍주의보가 동쪽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해안 쪽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1차적으로 바람이 영향을 주는 시설물들이 있겠죠.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점검을 해주시고 문제는 이제 2차 피해죠. 바람이 강해지면 이런 좀 느슨해진 뭐 시설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떨어져 나가는 시설물들이 바람에 날리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 혹시 바람이 약한 시설물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산림청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상향했는데요. 최근에 계속 비가 많이 온 만큼 물을 많이 머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큰 피해를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산사태인데요. 산사태의 조짐은 평소와 다른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뿌리가 뽑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장마철 초기보다는 이제 중기나 후기로 가면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비로도 휩쓸려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산사태에 취약한 곳인지 아닌지를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비가 이제 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밤에 집중되면 사실은 대피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 상황을 점검하셔서 자기가 좀 위험지대가 있다 그러면 미리 대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풍랑주의보 등으로 통제됐던 선박 운항이 대부분 재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오늘 운항이 예정된 전국 99개 항로 가운데 운항이 통제된 항로는 어제 40여 개에서 9개로 줄었습니다. 항로 통제로 발이 묶인 선박은 모두 10척으로 어제 50여 척보다 완화됐습니다. 네, 어제 15개 항로 가운데 13개 항로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항은 오늘 인천과 백령도 사이 뱃길을 제외한 14개 항로가 정상 운행합니다. 그리고 항로가 전면 통제됐던 보령항은 오늘 운항이 예정된 6개 항로와 선박 모두 통제가 풀렸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 등은 오늘 오전까지, 남해 동부 해상 등은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일부 운항은 좀 중단이 된 상태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 질문 좀 이어가 보면 비가 그친 뒤에 이제 폭염과 장맛비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장마는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장마철의 종료 시점은 참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최근 이제 한 5, 6년 장마의 통계를 보면 매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만 해도 비가 조금밖에 내리지 않고 또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올해도 장마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늦게 시작한 장마가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오래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장마가 끝나려면은 우리나라의 그 지난주에 폭염을 가져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더운 공기가 정체 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7월 말쯤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가능성은 7월 말쯤이면 이제 장마가 물러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그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압계가 평소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장마가 끝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 쉽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장마철에서 예전에 뭐 장마철에만 비가 집중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장마철이 끝나도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폭염과 폭우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대비를 다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더위 전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온열 질환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여름 계속해서 이렇게 더울까요? 지구가 지금 더워져 있는 상태죠. 특히 이제 해수면 온도, 그러니까 바다가 좀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쪽 바다는 평년에 비해서 한 2, 3도 정도 지금 수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뜨거워지면 결국 많은 수증기들을 내뿜게 되고 이 수증기가 많아지면 참 견디기 힘든 그런 더위가 오죠. 우리가 열대야도 견디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밤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건데 이 떨어지지 않는 기온의 원인이 바로 이 습기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아지면 결국 여름 내내 찜통더위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데 지금 전 세계 바다의 온도를 보면 평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지금 뜨거운 바다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다, 특히 이제 엘니뇨라고 하죠. 태평양의 중앙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기온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오르면 열 공급이 이제 더 커지는 것이죠. 현재 잠깐 보니까요. 7월 초에 한 2도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보통 이제 2도 이상 올라가면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분석인지 있는데 그래서 슈퍼 엘니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엘니뇨는 시작이 되면 보통 한 8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이런 엘니뇨가 이어지고 문제는 엘니뇨가 발달한 그 다음에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내년에는 경험하기 힘든,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폭염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친 태풍이 없었는데 올해는 태풍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많은 비가 내렸던 것이 이제 중국에 상륙한 태풍 바비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영향을 준 것인데요. 태풍이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간 이유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으면서 태풍을 조금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아주 큰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고 또 서쪽으로 크게 확장하면 태풍이 올라올 수가 없죠. 지난해 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들이 흩어지고 또는 뒤로 물러나고 하면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 쪽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풍의 길이 열리면 태풍이 오게 되면 연속으로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해에 태풍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태풍이 영향을 주는 시기는 예전에는 이제 9월까지 주로 영향을 줬는데 최근에 10월 초까지도 영향이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름이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10월 초까지는 태풍이 올라올 수 있고 올해는 강한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항진 YTN 재난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고용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2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2,915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4만 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한 건데 1월에서 4월 취업자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1만 1,000명 증가한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7천 명 감소했는데요.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9만 7천 명, 농림업 9만 5천 명, 건설업은 6만 7천 명 각각 줄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1만 4천 명, 5만 5천 명 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란 사태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다음 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고 나흘째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은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 재개를 경고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방영된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늘 밤 아주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거라며 내일 밤도 그 다음 날 밤에도 강하게 공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가 되면 이란에 정말 상황이 나빠질 거라며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발전소들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이날 접촉했다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합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을 상대로 나흘째 이어진 공습과 관련해서는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이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서도 이란이 합의를 깨고 먼저 공격한 건 큰 실수였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And then all of a sudden they couldn't do it. They didn't like something about the deal. They couldn't do it. And they shot first, and that was a big mistake that they shot first because we have been knocking the hell out of them. 이런 가운데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나흘째 이어갔고 해상 봉쇄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통행료 징수 방침은 철회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전날 예고했던 호르무즈 해협 수수료를 중동 국가들의 대미 투자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호비 명목으로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단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동맹국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And we would like to invest tremendously in the United States as opposed to charging a fee. And I like that actually because I don't think anybody should be able to charge a fee for the strait.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해 해협을 지키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한 대가는 계속 요구하겠지만 직접 통행료를 걷는 대신 걸프 국가들의 투자 확대를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천연 수로인데다 해협을 통해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는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예고한 바 있는데 주제가 이란 전쟁이 아닌 미국 선거라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9시로 예정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와 투표 기기 관련 내용을 다룰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기기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연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주제와 관련이 있을 거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른 내용도 몇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아껴두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최근 기밀 해제된 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6년 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에 외국이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이 공개될 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사실상 붕괴한 가운데 연설에 나서는 만큼 이란 전쟁과 관련한 중대 발표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필승교의 수위가 대피 기준 1m를 초과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그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섰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군남댐에도 대피 경보가 발령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가 군남댐에서
알린 내용이 있는데요. 상류 수위가 높아져서 유속이 빨라져 대피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강 밖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는 알림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의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등록일을 목전에 두고 전대 룰을 결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장외 정치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정치권 이슈,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국 결정이 됐는데 자, 이성윤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잖아요.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라고 보고요. 예. 일단 당원 당규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당원 당규를 이번 전당대회 때 이제 개정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어진 거라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도 하시는데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도전할 때요. 그때 사실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외 규정을 만들기 위해,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도전을 하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전당대회 하면서 당원 당규 고쳤습니다. 지금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호투표제가 일단 전준위에서 결정이 된 거고, 사실 전준위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요. 최고위가 결정할 경우 정치적 계산이 너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준위에 맡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준위가 결정한 걸 최고위가 제동을 건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고 이걸 시간 끌면서 괜히 왈가왈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좀 문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셨는데 예. 사실 당내에서는 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할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재도전을 하게 된다면 이번 사퇴가 과연 정말 선호투표제에 대한 반대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인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다가 재도전을 하는 분이 그 전당대회 룰과 관련돼서 계속 목소리를 내다가 막판에 나왔다? 이것도 사실 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성치훈 부대변인께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전당대회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선호투표
투표제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좀 더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본인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은 법적 조치까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좀 듭니다. 이 전당대회 때마다 이렇게 룰 전쟁이 반복되는 건 이 정치권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룰을 왜 이렇게 임박해서 결정하고 임박해서 바꾸느냐. 결국 이번에도 이 선호 투표제가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두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짜여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청래 후보가 그 부분을 잘 부각했고 결국 민주당 당원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청계에서 반발하는 선호 투표제는 도입하기로 했지만 청년 최고위원 선출은 없던 일로 됐는데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두 분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청년 최고위원 도입 자체를 갖고 논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2030 세대는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 민주당 지지층이 높았잖아요, 지지율이. 근데 최근 수년 동안 이 지지율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2030 세대도 민주당을 마냥 지지해주진 않는다. 오히려 비토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패배도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2030 세대가 민주당을 선택해주지 않은 것을 결정적 원인으로 뽑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 2030 세대의 지지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면 끝나느냐? 이건 아니죠. 이건 물론 아닙니다. 최고위원 한 명 청년으로 만든다고 그들이 민주당 이제 우리 생각해주네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게 시작인 겁니다. 이건 정말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것조차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최고위원을 좀 도전하겠다고 지금 하마평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계파나 이쪽을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은 저는 사실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거 갖고 논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도입을 하냐 마냐로 논쟁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볼 때는 안 그래도 요즘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데 와 이것도 갖고 싸우고 결국 도입도 안 해주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주당이 기득권을 위해서 청년들을 들러리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가 민주당도 따로 청년들을 선출을 했어요, 최고위원으로. 근데 이게 8년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명으로만 해서 청년들을 최고위 일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시점에 전준희가 이것을 부활시키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청년들의 민심 이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게 폐지된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계파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후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들을 지도부의 일원으로 뽑는 그 대상으로 청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계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이 없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건 지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져요. 대신에 더 논란이 컸던 이 선호투표제는 도입을 하기로 한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파의 이익에 따라서 선호투표제는 도입하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폐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청년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생각할까? 저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여러 표심이 더 달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요한 건 당원들의 2순위가 됐습니다. 일단 오는 21일에 예비경선을 통해서 3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예상 3인이 누가 될지 그리고 2순위로는 누가 좀 선택을 많이 받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상 3위는 뭐 많은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빅3라고 할 수 있는 뭐 송영길 의원, 김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이 세 분으로 지금 압축이 된 거 아닌가. 고민정 의원이나 뭐 김보미 전 의장께 죄송한데 일단 객관적 지표가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선호투표제가 아니더라도 결선투표제를 혹시나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3등 하는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자신의 2순위를 또 결선투표를 통해서 찍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투표제를 갔기 때문에 2순위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원래 이렇게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그 2순위 표가 그때부터 중요한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 당이 지금 선거 판세를 보면 결국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대통령과 결을 좀 맞춰가면서도 당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로 봤을 때 꼭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셔도 아실 것 같은데 좀 대통령과 결을 맞춰가자고 하는 분들끼리의 지지자들은 2순위로서 같은 결을 내는 분께 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선호투표제를 우리가 도입하냐 마냐를 논의를 했던 것도 제가 아까 결선투표제랑 결국은 똑같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딱 하나 차이가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 때는 내가 3순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투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호 투표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1차 투표 때 이미 반영을 하는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오롯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정청래 후보와 지금 사실 대립각을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두 후보의 2순위 표가 서로에게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호 투표제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결과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선관위 국조특위에서 첫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초 재검표 찬성해서 특검부터 하자고 좀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가요?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죠.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당론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조특위 내에서 약간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정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선관위 특검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선관위 이 특검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선관위 특검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 선관위 특검을 협상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하는 요인이 필요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공원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의 매개가 되는 이 올림픽공원에 있는 이 투표지들을 재검표를 빠르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특검을 국민의힘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을 관철시키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특검 이 관철과 좀 연동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의견들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는 오늘 광주행이 예고돼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집회에 참가하자라고 이제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관련해서 좀 들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이게 뭐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자 이게 아니고요. 당 대표가 지방 일정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 지도부 내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 의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 참석을 독려하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장동혁 대표 일정에 뭐 현역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한 건 뭐 사실입니다. 영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부가 우려하는 대목도 있는 점이고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개개인은 전부 다 헌법기관입니다. 본인들이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다만 어디에 참석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향후에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참석 여부 또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본인들이 지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성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입장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아까 앞서 말했던 재검표 당장 안 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특검과 왜 자꾸 연관시켜서 조건을 거는 거죠? 특검도요. 사실 뭐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야당에게 추천권을 달라. 야당 추천을 한 사람과 민주당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3자가 추천하는 것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특검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어떤 특검으로 하든 민주당만 빠져 있다면 빠르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재검표도요. 여전히 이 선거에서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국민들께 재검표 한번 하면은 뭔가 그 정도의 문제는 없었구나. 하지만 부실한 정말 총체적 난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지. 그럼 특검으로 가야지. 요 생각하실 겁니다.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안 느끼실 리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자꾸 장외투쟁으로 돌고 계신데 사실 오늘 참석하는 광주 집회 전에 대구 집회도 참석하신다고 했다가 그때 대구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집회에 최근 전한길 씨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광주 집회, 대구 집회 참석 예정일 전날도 전한길 씨가 참석하니까 사실상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럼 전한길 씨나 황교안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내는 목소리랑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주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그 집회에 전한길 씨 갔고요. 황교안 씨도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같이 가져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거치 압박이 계속 있다 보니까 좀 외부로 돌면서 본인의 거치를 좀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는 장외 집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는 나는 거기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뭔가 계속해서 전환길 씨나 황교안 씨 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전 갖고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정말 찐 장동혁계 말고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저런 장애투쟁을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한 가지 사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참석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부동산 사태와 관련해서 뭔가 언급을 하고 싶었지만 끝내 못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입틀막이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정부 여당의 기저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줬다면 만약에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야당 서울시장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어요. 예. 그런데 야당 시장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주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 두 개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야당 시장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면 부동산 토론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서울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야당이라고 서울시장과 대화하지 않고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그 공급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장, 오세훈 시장의 말을 듣는 거기서부터 이 공급 대책을 해결하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을 거라는 의견 주셨어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일단 지난 1년 동안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국무회의 50번이 넘는 국무회의 때 딱 2번 빼고 다 결석했습니다. 그렇게 결석하던 학생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본인의 약간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요라는 그 영상만 보신 국민들이 있어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풀 영상을 보면요.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을 찾습니다. 오세훈 시장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시죠? 라고 한 다음에 인사말 기회를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과 특별시장 그 민영배 시장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분에게 인사말 기회를 그래도 좀 국무위원들께 새로 당선된 민영배 시장도 있고 다시 한번 당선된 오세훈 시장도 있기 때문에 인사말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인사말을 쭉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덧붙여서 좀 부동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건 다음에 하시죠. 오늘 인사말만 하는 자리니까요. 라고 한 건데 그게 어떻게 입틀막입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관련돼서 본인 입으로 정말 듣기 싫은 소리도 있을 겁니다. 보고서 아주 잘 작성해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국무회의를 참석하신다면 발언할 기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창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 연천군에 있는 홍수 조절지 군남댐에서 조금 전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대피 기준인 1m를 넘겼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상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영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조금 전인 오전 7시 50분쯤 이곳 군남댐에서 두 차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천 상류의 수위가 상승하고 유속이 빨라지는 만큼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박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대피 경보가 울렸는데요. 군사분계선 남측 첫 번째 다리인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아침 8시 기준 대피 기준인 1m를 넘긴 1.02m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기면 하천 근처에 있는 행락객이 대피해야 하고 2m를 넘기면 비가 적게 오는 때라도 인근 주민이 대피해야 합니다. 아침 8시 기준 군남댐 수위는 26.36m로 확인됐습니다. 수위가 40m를 넘기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데 아직 위험 수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북한의 강수 상황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군남 홍수조절지는 휴전선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입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에서 내려보낸 물은 황강댐에서 남방한계선 근처 필승교를 거쳐 군남댐을 지나 임진강 하류에 도달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임진강 인근 주민들께선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주변 식당과 상점 등 상가 건물 230여 채의 전기 공급이 끊겨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과 낙뢰로 전신주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밤 11시쯤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검호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도 정전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 951세대가 덥고 습한 날씨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등 2시간여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에 날아온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히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2명 사망, 4명 부상, 알려진 것만 6명을 해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최근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겨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김소영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발견돼 지난 4월 추가 기소됐죠. 이후 피해자 유족들은 김소영과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김소영은 법원에 평생 일해도 못 갚는다며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연체이자 12%까지 붙는 건 너무하다.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 주길 바란다며 유족들에게 감액까지 요구했습니다. 김소영은 또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이 성인일 때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억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 등을 가한 아버지에게만 민사 책임이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남원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범행도 선택적으로 하더니 책임도 선택적으로 지려 한다며 어머니도 빼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해라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죠. 김소영은 형사재판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살해할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소영은 첫 번째 피해자가 약물을 먹고 의식을 잃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다음 피해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죠.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반성 없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할지 또 재판부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내릴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건데요.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특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 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절도 피의자를 불법으로 긴급 체포하고 수사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직권남용 체포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진 출석한 뒤 갑자기 체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보안 수사 결과 A 경위가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체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긴급 체포서에는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체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무인 문구점에서 장난감을 비롯한 제품 30여만 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뜯어 사용하는 등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4명을 대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포항시 양덕동의 무인 문구점에 들어가 계산하지 않고 장난감을 뜯어 사용하고 주변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가게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이었고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거쳐 처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강력하고 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1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 13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며 더 의견을 모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 전문가, 시민협의체가 내린 결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13살부터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강경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46.7%는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을, 30%는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유지는 17%에 그쳤습니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경찰 검거는 2만 10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2배 늘었고, 세부적으로 폭력 2.8배, 강간과 추행 1.98배, 절도 1.97배 등 강력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 아예 법원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강력 중대범죄를 분류해 처벌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 촉법소년의 연령을 1살만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느냐며 연령 하향폭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모두 범죄에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요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 의견도 한번 수렴을 또 한번 해보시죠.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은 확인됐다며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열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카레이싱 대회를 엽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녹색 깃발을 흔들자 차량이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합니다. 링컨 동상도 놀란 듯 시선을 빼앗기는데요. AI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미 건국 250주년 기념 인디카 자동차 경주대회 예고 영상입니다. 대회는 다음 달 22일에서 23일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차량들은 백악관과 미국 의회를 잇는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따라 시속 300km 넘는 속도로 내달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열린 행사 사전시연에서 이번 경기가 오랫동안 기억될 장관이자 일생일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 sight for the ages. It really will be something special. It's going to be beautiful. It's going to be a beautiful thing to watch. And this is the first racing event of its kind in Washington, D.C.'s history, happening as part of our great celebration of the 250th anniversary of American freedom. 백악관과 수도 한복판을 무대로 내주며 빅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자신의 80세 생일에는 백악관 사우스론의 특설 경기장을 짓고 UFC 경기를 성대하게 치렀죠.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입소스가 미 전역 성인 4,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악관 부지의 UFC 개최에 찬성한 미국인은 16%에 그쳤고 46%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FC 프리덤 250이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났지만 현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겨냥한 구경거리 정치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 지지층만을 겨냥한 대형 이벤트로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주요 해안 도시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는 등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국이 공격받으면 훨씬 더 강한 보복으로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 호르무즈 간주 키시섬 항구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핵심 거점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호르무즈 간주 민가에도 발사체가 떨어져 일가족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셰르주 당국은 부셰르시 4개 지점이 타격을 입었다며 휴전과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쇄 공습에 이어 저녁 시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캐슘 섬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중동 곳곳에 미군 기지를 향한 이란의 반격도 계속되면서 쿠웨이트 상공에서는 이란 발사체가 요격됐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اعلام کرد چند انبار پشتیبانی تسلیحاتی، مرکز ارتباطات ماهواره‌ای و ساختمان اقامتگاه نیروهای آمریکایی در بحرین.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향해 자국 본토가 공격을 당할 경우 압도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והיה מספיק עוצמתי. זה יהיה שידור אחר, עוצמתי הרבה יותר. 유럽 항공안전청은 중동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영공과 오만만 상공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직접 노출될 수 있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방공 시스템이 민간 항공기를 오인할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이 이런 권고를 내린 것은 일주일만으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의 하늘길도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동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이 20% 걷겠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퍼부으면서 해상 봉쇄까지 하더니 조금 전에는 또 이란과 대화를 했다고 미국이 밝혔는데요. 오락가락 행보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는 뭐 어제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어저께 이제 조금 놀랬던 일은 화물 통행량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 이거는 사실은 이란이 통행세를 걷는 것보다 한 10배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행 국가들이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동 국가들이 그거보다는 대미 투자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또 상당한 정도의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하루 만에 이제 번복을 했는데 사실 뭐 해협에 대한 통행료 부과는 국제해양법에도 맞지 않죠. 사실은 이란이 그 통행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비난했는데 미국이 이거를 또 10배 비싼 가격으로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번복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중동 국가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이 돼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항상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그 이란과의 MOU 발표 이후에 이란에 너무 퍼졌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MOU 14개 항을 체결한 지 26일 만에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에 공습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달려 있습니다. 그 14개의 합의서 중에 하나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의 안전한 통행에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동상이몽이죠. 미국은 이게 자유로운 통항을 이란이 인정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란은 통행 관리에 대해서 이란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이 통행에 자신들의 규칙 규정에 지키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 미사일을 공격하죠. 바로 직전에 이제 이란이 오만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이 유조선을 공격을 해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이제 그런 정도죠. 이란의 입장은 이게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란의 항로, 지정 항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런 미사일 공격을 더 이상 좌시할 경우 이 중동 MOU 자체가 다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이란 공습을 했고 또 이란과 체결했던 종전 MOU는 시험용이다. 예. 이란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교량 뭐 여러 가지 발전소 등을 폭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 갑자기 또 이란과 회담을 했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디까지 이게 진실인지 조금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합의가 안 되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또 조금 전에 대화를 했다라고 인정하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해상 봉쇄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함정 20여 척과 군용기 200대를 동원해서 해협을 재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원유 수출길이 막히죠. 물론 목적은 자금줄, 이란의 금고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국제 유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영국 브렌트산 원유가 10% 이상 급등하는 또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무기를 동원해서 이란을 봉쇄함으로써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를 했다라는 표현은 그것이죠.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양측이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단어를 또 끄집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재점화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란이 지금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약간 고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양측의 그 MOU 14개 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예. 일단 이란은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그러고 하메네이 장례식을 통해서 킬 트럼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신들이 이번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행을 장악함으로써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이 제재 해제 돈으로 경제를 복원시킨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미국 상원 하원에서 이번 합의가 상당히 굴욕적인 합의라는 표현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란이 다시 유조선을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결국은 양측이 국내 정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도 자신들이 이번 하메네이 장례식을 통해서 지도부를 결속하고 또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유조선 공습에 나섰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11월 중간 선거까지 4개월도 안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확보하고 또 이란 전쟁이 미국의 패배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란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또 있습니다. 예. 지금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그 장례식을 계기로 이란 내에서는 이제 강경파가 더 득세를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차관이 오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새로운 항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뭐 이란도 이 유조선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자국의 원유 수출이 이루어져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아마 미국이 재봉쇄에 들어가니까 이제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해협이 지금 오만과 이란이 이렇게 맞대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만 남쪽의 항로를 만들어서 글로 빠져나가라는 합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 뭐 이거를 그냥 둘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고요. 다만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해결책을 참 찾기가 어렵다. 빠져나가면 이란이 승리하는 거고 막으면 또 미군이 승리하는 이런 극단적인 어떤 이분법 상황에서 이 해협 안전이 굉장히 국제사회에 이제 큰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홧김에 20%를 걷겠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을 해버렸고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를 절대 놓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를 통제하는 것이 핵무기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절대 놔주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이게 종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휴전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야 되는데 이게 양측이 서로 공이 상대방 코트에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더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라는 입장인데 이게 양측의 국내 정치와 맞물리면서 쉽지 않고죠. 예, 아라그치 뭐 여러 가지 외무장관이 지금 이제 미국 지도부를 갖다가 놀리고 있는 조롱하는 그런 빔도 만들고 있어서 양측이 상당히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3개월 반 정도 남은 여러 가지 중간선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측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그 대립 이면에는 물론 그 양측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이 중재 노력에 나가고 있죠. 그래서 양측이 한 발자국씩 물러나는 그러니까 아마 파키스탄이 이란에게 설득하기를 절대 유조선 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미국도 공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중재안을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는데 한마디로 살얼음판을 걷는 휴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중동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무척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군도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자폭 수상 드론을 도입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란은 또 미군들을 해킹을 해서 미군들이 이제 대피해 있는 호텔을 공격하기도 하고 긴장감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란 내용이 담기겠구나라고 예상했지만 선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17일 미국 시간으로 1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중동 전쟁이 재개되는 데 대한 입장 발표인 줄 알았는데 부정선거 얘기가 다시 등장한다고 합니다. 6년 전에 본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패배한 것은 외국 적대 세력이 개입해서 자신이 패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으로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갑자기 뜬금없는 부정선거 논쟁, 이거 왜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마가 지지층, 미국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킴으로써 본인이 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다시 한번 상하원을 장악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전쟁 이슈는 사실은 뭐 계속 얘기해봐야 그렇게 호소력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관심을 갖는 이슈, 즉 부정선거 이슈를 끄집어냄으로써 다시 한번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뭐 이란의 어떤 자폭 수중 드론이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 보면 한 7m짜리 이 수중 드론이 그냥 가서 항구를 공격하는데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또 이란은 이제 어떤 미군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미군이 숙박한 호텔을 공격한다든가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전쟁 무기를 도입하는 공격으로 상대에게 어떤 위협을 보임으로써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전투 양상으로 지금 변경됐다는 것이 새로운 어떤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마가 세력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그 마가 세력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원래 반대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전쟁에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지세가 잘 안 모이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마가라는 것은 Make Great America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아주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했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절대 해외 어떤 방위,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미군은 남반구, 즉 아메리카, 캐나다, 남미에 이제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갑자기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중동을 공격했습니다. 예.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핀셋으로 공격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 중동 전쟁은 새로운 늪으로 빠지고 있고 이 전쟁의 정당성에 관해서 심지어 뭐 칼슨이라는 그 전에 앵커들, 이 마가 지지층 앵커들까지 이제 등을 돌림으로써 이 이란 전쟁을 가지고 11월 중간 선거를 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부정 선거 여론을 다시 꺼냄으로써 지지층 결집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맥락이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입니다. 최소 인상을 내세운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오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을 받습니다. 3.7% 인상은 2023년 5%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심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며 최소 인상을 주장했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취약업종의 현실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돼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자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적용 대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논의가 굉장히 좀 제도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3%대 상승 출발하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단숨에 7,200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3.3% 오르며 출발했는데 지금은 무려 6% 넘게 오르면서 7,28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3.56% 상승한 811포인트, 출발은 2.77%였지만 지금은 81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증시가 반등할 거라는 기대는 컸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20% 발언을 철회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이 무려 27% 넘게 폭등했는데요. 최근에 낙폭이 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차세대 HBM 출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불기둥을 뿜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6% 넘게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최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전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 2배 레버리지 ETF들의 대거 출시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27% 넘게 폭등했습니다. 월가에선 미국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버리지 ETF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은 뉴욕 증시에서 193달러 넘게 치솟으며 전 거래일보다 27.29%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국 증시 본주보다 20-30% 높은 수준에서 거래 중이지만 미국 투자자가 살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인데 수요까지 몰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ADR의 1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가 뉴욕 증시에 대거 상장되면서 월가에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레버리지 ETF는 수수료와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SK하이닉스 ADR 1일 성과의 200%를 제공하도록 설계됐고, 일부 회사는 주가 하락에 역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ETF도 출시했습니다. 월가에선 미국 내 높은 관심을 반영해 다른 한국 기업들의 레버리지 ETF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경에 신규로 승인을 받을 예정인 상품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들이 SEC로부터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한 고위험 상품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월가에서 한국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들을 출시하고 있는 건 한국 기업 가치가 저평가받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지나 이젠 제대로 평가받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 약한 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도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오늘 초복인 만큼 날은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체감 온도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은 주로 중부와 전부, 경북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후까지 5에서 최대 4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강릉의 아침 기온 26.2도, 제주는 28.7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29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동해안과 영남 내륙 지방은 대구 35도, 포항은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무더위 속 내일부터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